458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취득이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칠판 보시고 취득세는 취득이 되어도 취득한 날짜가 언제냐? 이제 취득의 시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취득함으로써 납세무가 이루어질 텐데 이 취득일을 결정해야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요 취득이 일어남으로써 가장 기본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때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해당된 범칙금으로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가산세 부담 없이 세금을 내려면 취득한 날짜가 언제인가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취득의 시기가 언제는 거래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취득의 시기 결정 이런 것들이 차기 시험에 30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내용을 참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원칙상 취득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원칙이 사실관계로 따져서 사실상 취득한 날, 사실상 취득한 날을 우린 취득세의 취득의 시기로 잡는다. 그러면 등기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아니면 사실로 하자는 것이다. 사실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원칙은 사실에 두고 있더라도 요 사실상 취득한 날보다도 먼저 앞당겨서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했다면 잔금 치른 날이 사실상 취득일인데 잔금 치른 날보다도 먼저 등기 등록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등기나 등록이 되게 되면 등기 등록일을 우린 취득할 날이다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러면 등기한 날이 뭐냐? 등기 서류가 접수된 날이 등기한 날이에요. 기록한 날이 아니라 뭐다? 접수시키는 날. 그럼 부동산은 주로 등기하는 것이고 동산 같은 것은 뭐라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 등록일과 사실 중에서 뭐 한 날로 빠른 날 처리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등기가 먼저 됐다는 전제가 아니고 사실상 취득은 언제를 말합니까? 이 취득한 날짜를 거래 행태별로 이제 따져서 들어가 봐 줘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취득의 형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거 유상 승계했다면 아까 우리가 유상 승계하게 되면 매매 등 있었죠. 매매 등이 있었다. 그럼 유상 승계했을 때는 취득한 날이 언제입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유상 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한 날짜를 잡을 때 단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연부 취득은 연부로 취득하게 되면 따로 취득의 시기를 변론하고 별개로 따로 하고 별개로 하고 연부가 아닌 모든 유상 승계는 그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점을 뭘로 잡느냐? 유상 승계 취득한 자산의 취득의 시기는 한마디로 대가성 취득이 되는 것이므로 잔금 지급일로 하라. 다시 한번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니까 무슨 지급일? 잔금 지급일로 해달라. 그러면 잔금 치른 날이 한마디로 유상승계 취득의 시기예요. 잔금 치른 날 하라고. 잔금 치른 날. 그러면 잔금 치른 날에 대한 확인은 뭘로 확인서가 되느냐? 그 확인하는 방법. 잔금 치른 날을 확인하는 방법은 첫째가 영수증이나 증빙서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계약서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로 볼 건가 영수증이나 증빙서로 볼 건가는 거래에 대한 신뢰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 자체가 사실상 잔금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 잔금 치른 날로 취득의 시기를 잡아라. 계약서 무시하라. 다시 한번 계약서 무시하라 안 무시하라? 무시해버리고 사실상으로 해달라. 그러면 영수증이나 증빙서 가지고 확인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상 거래했을 때가 사실상 잔금 치른 날인가? 다음에 5가지 사건만 그렇게 해줘요. 5가지. 그럼 그 5가지라고 해서 뭐를 말하느냐? 당신이 취득한 것이 첫 번째 1. 국가나 관공서로부터, 국가 조직들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했다. 즉 관공서로부터 취득했거나, 그 다음에 수입 세관에 입증된 하나의 수입에 의한 부동산, 수입에 의해서 자랑한 뭐 자동차 같은 걸 취득했거나 수입. 그 다음에 공매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공. 그 다음에 법원 확정 판결문으로, 다시 한번 법원 확정 뭐예요? 판결에 따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는 바로 판결에 대한 날짜로 해달라. 그 다음에 법인 장부상에 입증된 거래는 사실상 잔금 치른 날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국수공판장 5가지는 다 같이 시작. 국수공판장 5가지는 실제 잔금 치른 날로 영수증이나 증빙서 가지고 날짜를 판단하겠다. 그런 취지가 돼요. 그러면 국수공판장은 잠시 후에 이제 개별 설명을 할 거고, 일단은 사실상 잔금 치른 날은 국수공판장은 사실잔금으로 하라. 이것을 기준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 국수공판장이 아니라면, 그럼 넘겨준 사람이, 내가 취득을 했을 때 넘겨준 것들이 국수공판장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뭐냐? 개인 간의 거래를 말해요. 그럼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는 뭘로 가느냐? 계약상, 다시 한번 무슨 상? 계약상 잔금 치른 날을 우리는 바로 취득의 시기로 잡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 개와 개의 거래만 이렇게 하라. 그럼 인간들끼리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뭘로 판단해서 잔금 치른 날로 하겠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이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는 것은 실제 잔금 준 것은 바로 관심이 있고 없고, 진짜 잔금을 언제 치렀느냐는 관심이 있고 없고, 계약서로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요 5가지는 사실상 언제 잔금 지급했다는 것이 과세관청에서는 실제 잔금이 언제 치러졌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예,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국가에서 부동산 팔잖아요. 그럼 국가가 나 누구한테 부동산 언제 잔금 받고 팔았다라고 과세관청에 미리 내통으로 연통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아파트 지어서 분양을 할 때 분양대금이 언제 입금됐다는 사실을 그 분양에 해당되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안 한다? 통보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사전에 객관적으로 투명한 거래이므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잔금 지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잔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로 가주자, 그런 취지가 돼요. 하지만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는, 다시 한번 뭐뭐끼리 거래?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는 진짜 잔금이 언제 치렀는지 과세관청에서는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기 문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보시고 잘 봐야 돼요. 바로 개인과 개인끼리 부동산 거래하면 이것이 진짜 잔금을 영수증 주고 언제 주고받았다는 사실, 입금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과세관청은 미리 사전에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잔금 치른 날이 언제라는 것은 과세관청은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개인 간의 거래인데 계약상 잔금, 계약서의 잔금 치른 날짜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모르더라도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과세관청에 아느냐 모르냐 이거예요. 개인 간에 거래하게 되면 계약서상의 잔금 치른 날이 언제라는 것을, 실제 잔금은 언제인지는 몰라도 과세관청은 계약서상의 잔금 치른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서에 어떻게 부동산을 거래한다. 그리고 여기서 잔금이 12월 24일 날 주기로 하고 계약은 11월 5일 날 체결을 했다. 그럼 요 11월 5일 날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계약일이라 하고 무슨 일? 계약일. 이것은 계약상 잔금 치르는 날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매매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개인끼리 거래한 계약서의 내용을 잔금을 언제 치르고 누구와의 거래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서는 미리 아느냐 모르냐 이거예요. 근데 궁금하죠? 알까 모를까? 자, 우리 이거 좀 들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조세는 틀이 타거나 멍청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사실상 다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들고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가서 이 부동산이 거래 계약이 됐다는 것을 도장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민 도장을 받게 됩니다. 그럼 거민 들어갔을 때 관할 관청에서는 거민 계약의 검을 찍어주면서 언제 모의에 잔금 지급한 그 계약 관계를 내용을 기록한다 안 기록한다? 기록해서 그 과세 사실이 사건이니까 과세관청에 이미 다 내통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잔금 치른 것은 알 수는 있고 없고 진짜 잔금이 이 날짜에 줬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하지만 당사자가 약정에 의하여 계약서상에 언제 주기로 했다는 건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을 기록 보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무슨 간의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는 묻지 말고 실제 잔금은 구분이 안 되니까 바로 무슨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날짜로 하고 여기로부터 세금은 며칠 이내에 납부하라? 60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는 사실 잔금 지급의 여부는 따지고 안 따지고 뭘로만 간다? 계약서로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서상의 잔금 치른 날이 안 적힌 계약서는 거민을 해줄까 안 해줄까? 계약서상의 잔금의 요 날짜가 못 박아지지 않는 계약은 거민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줍니다. 꼭 잔금 치른 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거민을 해줘요. 계약 사실 거민이니까. 그러면 거민을 해줄 때 이 경우에 이제 취득이 시기를 잡을 때 문제가 생겼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계약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는 계약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 계약상 잔금 지급을 모르니까 이 부동산에 계약일이 있어요 없어요? 몇 월 며칠? 11월 5일 날짜에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며칠이 지난 날? 60일이 지난 날을 잔금 지급일로 의지하고 다시 한번 잔금 지급일로 간주하고 요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자. 바로 국수공판장의 거래는 계약서 보지 않고 사실로 가니까 예외 없이 뭘로 한다? 사실상 잔금. 사실상 잔금은 뭐뭐가 있다 시작? 국수공판장으로 가라. 그 대신에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는 뭘로 하되?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되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한 날로부터 며칠이 경과한 날 60일이 지난 날을 잔금 지급일로 의지하고 세금도 또다시 그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한번 바로 내용을 참고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연부취득. 아까 그랬죠? 연부취득은 무슨 취득은? 연부취득은 매회 뭐 줄 때마다 연부금 줄 때마다 계속 끊어서 세금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그러면 459페이지 가보자. 세 번째 줄에 유상 승계 취득은 연부 취득은 빼고 유상으로 승계 취득한 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원칙 1. 기억. 사실상 잔금 치른 날로 해달라. 이건 실질의 내용 보고 판단하지 계약서 필요 없다 이거. 그럼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는 것은 내가 취득을 했을 때 첫째 일 국가로부터 취득했을 때 국의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 수의 동그라미 국수, 공매 방식에 의한 취득 공 동그라미. 그 다음에 D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하여 확정 판결문 거기다가 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2에
법인 장부의 장의 동그라미. 그래서 이러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 치른 날로 하라. 다 같이 사실상 잔금 치른 날 하는 것 5가지 다 같이 해보자. 시작. 국수, 공판, 장. 그 중에 판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놓고 판결이 간 사실상 잔금은 뭘까?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판결이. 여기 한번 보시고요. 남편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부인입니다. 처음에 알러브 미투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승질난다고 유가 때 미투해버리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승질나서 이혼한다. 그래서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 신고서에다 도장 다 찍고 그다음 위자료 문제를 이제 둘이 다퉈야 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 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위자료 10억 주겠다 라고 합의하고,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10억 주기로 하고 이제 합의하고 이혼을 결행하고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혼을 하고 보니까 막상 남편이 10억을 주려고 그랬더니 주기로 했으나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하고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봤지. 달래면 줄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 빚이라고 하는,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달라지 않으면 빌려간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안 갚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인지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독촉을 해야 돼. 저는 이제 부인이 달라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야, 그동안 네가 나한테 내가 먹여주고 입혀준 게 뭔다, 뭐 또 이혼 위자료냐, 없던 걸 해, 이런 식으로 거절해버린 거야. 그럼 부인이 가만히 있을까 안 가만히 있을까? 그렇죠. 부인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혼 위자료 협의된 얼마를 10억을 주지 않아서 남편 소유 모 아파트 10억가량 나가니까 그 금액을 이혼 위자료에 가름하여 소유권에 이전 등기해 줄 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남편은 정당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판사가 최종 공판을 내립니다. 당해 위자료는 지급할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변제하지 않는 그 남편의 태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인은 이 소를 제기하여 10억에 대한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최종 판결한다. 금일부로 남편 소유 아파트 10억짜리를 부인의 것으로 명령하고, 다시 뭐의 것으로? 부인의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판결한다. 그리고 당신 신성룡이는 부인에게 10억의 위자료가 지급됐음을, 채무가 완제됐음을 바로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공판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럼 그 공판이 떨어지는 날이 소유권이 부인한테 가버리고 그 대가 지급이 명령됐으므로 대가 지급이 완료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사실상 잔금 치른 날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잘 듣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국수 공판, 그 밑에 장, 법인 장부. 이 법인이라는 이놈은 누구한테 팔든 간에 지가 얼마에 잔금 받고 얼마에 팔았다는 사실을 낱낱이 관할 관청에 미리 다 사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잔금 치른 날이 상대방 장부에서 확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정리합시다. 다 같이 다음에 해당된 5가지 사건은 사실상 잔금 치른 날로 하라. 다 같이 시작. 국수, 공판, 장. 그 다음에 459페이지 가겠습니다. 니은은 뭘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되는 취득이다. 그럼 기억을 제외하고, 즉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밑줄 긋습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불분명하면 검인을 해주는데 언제 잔금 치른 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법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계약한 날로부터 며칠이 경과한 날, 60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간주하고 그날로부터 이제 60일 내에 세금 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뒷장 넘기십니다. 디귿 하기 전에 용어의 정리 가보자. 그럼 거기서 사례를 보시면 유상승계 취득 사례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 그 화살표를. 4월 1일 계약하고 4월 30일 계약상 잔금, 5월 10일 날 실제 잔금 치렀으며 등기가 15일 됐다면 어떻게 될까? 첫째, 1번 국수 공판장에 의한 취득이 되면, 국수 공판장에 의한 취득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 무시하고 안 무시하고? 무시하고 실제 잔금 치른 날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그 다음 개인 간의 거래라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 간의 거래는 실제 잔금 지급의 여부는
듣지도 묻지도 않고 계약서로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린다. 그래야 획일적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 된다?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이 되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 다음에 해당된 경우는 그럼 뭐냐?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다. 아까 했던 거 칠판 보시면 이거 사실상 취득의 거래보다 먼저 뭐가 됐을 때는 등기가 되는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봐버려라. 형식이 앞섰으니까. 그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례. 국수 공판장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이 되더라도 계약과 그 다음에 등기가 먼저 4월 30일 됐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3번이고 계약상이 4번이라면 실제 잔금 치른 날이 원칙이 돼야 하나 등기가 먼저 앞섰죠. 그럼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어떻게 될까? 계약일과 사실상 잔금과 등기와 계약상 잔금 지급했을 때 개인 간의 거래는 원칙이 계약상 잔금 지급이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 거기에서 4번을 보시고 그거 앞당겨서 먼저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등기가 먼저 됐지요. 그럴 때는 무슨 날로 하라? 등기일 5월 10일이 돼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연부 취득이 있네요. 2년 이상의 장기 할부로 했으니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각자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따로따로 취득으로 끊어서 해라. 하지만 연부 취득 과정에서 연부금 서너 번 주다가 미리 등기가 진행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등기한 날 전부 취득이지 자녀 연부금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그 뜻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무상승계 중에서 증여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상승계에 이어서 그 다음에 무상승계인 무상승계로 보자. 무상승계에 취득하면 그 원인에 따라서 첫 번째가 1. 증여부터. 첫째, 증여도 마찬가지. 원칙이 있고 등기가 먼저 되면 등기로 하는 것이. 그러면 증여도 계약이다 아니다? 증여는 계약이다 아니다? 계약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쓴 계약서는 매매계약서 맞죠? 얘는 무슨 계약서? 증여계약서. 증계약. 그런데 증여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증여해 주겠다는 것이죠.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증여에 대한 의사표시를 어떻게 했느냐? 아들아 네가 봉천동 관악산에 있는 학교를 가면 봉천동에 있는 오피스텔 10억짜리를 너한테 오피스텔을 증여해 주겠다. 언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겠다. 그래 놓고 계약 주기로 한 날짜가 12월 24일이고 그리고 이 계약서는 바로 7월 5일 날짜에 썼습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7월 5일이 이것을 우린 계약 체결일이고 무슨 일? 계약서 쓰는 날짜고 그 다음에 증여해 주기로 목적이 성취가 되면 증여해 주기로 약속된 날짜가 언제예요? 12월 24일. 그럼 계약에 따라서 결부된 약속 날짜가 이것을 우리는 바로 세법상에서 계약일이라 한다. 무슨 일? 계약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매매 계약은 계약금 주는 날이 계약일이고 이해하셨습니까? 증여 계약은 바로 이 계약일은 이행되는 약정된 날짜를 계약일이라 그래요. 서로 달라요 이렇게. 그럼 증여는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기로 한 날짜가 증여 계약일이 된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애가 수능 봐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수시 전형으로 합격해버린 거예요. 줘야 돼 안 줘야 돼? 목적과 날짜에 지정된 거 했으니까 줘야 되겠죠. 그럼 12월 24일 날 요 날짜에 바로 뭐냐 주기로 했다는 그 증여 계약서상에 주기로 한 이 날짜가 과세관청에서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과세관청에서는 12월 24일 날 증여를 통하여 이 부동산을 주겠다고 약속된 그 계약일이 과세관청에서는 아느냐 모르냐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알까 모를까? 증여 계약도 증여하기 전에 먼저 검인 다 받은 거예요. 쉽게 놔줄 줄 알으세요? 과세관청이? 네? 풀어줄 것 같아요? 검인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매매든 이거 막 증여 계약이든 계약의 관계를 갖다가 검인 받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느냐? 다른 건 없어요. 벌금 많이 물어야 돼요. 과태료 많이 물어야 된다고. 그거 어쩔 수 없이 다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검인을 이미 받아놨고 안 받아놨고,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뭘 인지하고 있을까? 아, 이 사람이 언제 주기로 약속이 돼 있다. 그럼 나는 과세관청은 12월 24일을 취득일로 보고 요 날짜로부터 60일 기다려 보는 거에 세금 내나 안 내나. 안 내면 이제 바로 가산세 부처 고지가 오겠지. 그래서 증여는 어느 시점에 취득한 날짜냐 물어본다면은 증여 계약서의 내용과 결부시켜서 무슨 날짜의 소유권 취득이다? 계약일. 다시 무슨 일? 계약일. 체결일, 계약일. 그러면 계약일보다 먼저 등기해주면 그날 등기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여관계를 인지해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증여 기부에 의한 무상승계 취득 원칙 계약일의 취득이 시기가 된다. 됐고 예외. 그 계약일보다 먼저 등기 등록이 된 경우는 등기 등록일로 하라. 그럼 밑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4월 1일 날 증여 취득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계약일이 4월 1일, 증여 계약서 체결일이 4월 1일, 계약 주기로 약속하는 게 5월 1일, 5월 10일, 그 다음에 15일 날이 등기가 됐다면 증여에 대한 취득은 언제 일어난다? 5월 10일 날이 된다. 그런데 밑에 보시니까 자료가 증여 계약일, 등기일, 증여 계약서 체결일, 등기일, 계약일 이렇게 준 중에서 계약일이 원래 5월 15일 날 받기로 했는데 5월 10일 날 사전에 등기를 해줬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뭐가 된다? 등기일이 먼저 앞섰으니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밑에 가보겠습니다. 상속이나 유증이 나옵니다.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주는 재산이고, 그 다음에 유증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 죽게 되면 이거 누구를 누구한테 줘라고 미리 유언상에 주기로 약정을 미리 맺어놓은 걸 바로 유증이라 그래. 유증은 혼자 생각이다, 상대방이 있는 생각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 아버지 혼자 그냥 남겨놓은 거야 유언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예, 유언으로. 그 유언에 따라 이 재산을 누구한테 줘라. 일방 행위다 이 말이. 일방적인 행위. 그럼 법률 행위에서 유증은 단독 행위다 이 말이. 무슨 행위? 단독 혼자서 하는 일이다. 그럼 이런 유증도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유증은 똑같아요. 어느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속 개시일에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사실 취득한다. 유증도 유증 개실, 상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증 개실은 곧 상속 개실이다라고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넘기시고, 이 세 번째는 이혼으로 인한 무슨 분할이 나온다? 재산 분할을 언제 취득한 것이냐? 그러면 칠판 보시고요. 무상 승계 중에서 마지막에 재산 분할입니다. 상속에 이어서. 위 자료와는 별개로 재산을 분할받아 왔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된다. 분할 취득도 취득이니까.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될 텐데, 재산 분할을 받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될 텐데 어느 시점에 취득이 된 건지 날짜를 잡아야 낼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러면 부부지간에 이혼하더라도 결혼한 다음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을 이렇게 떼주겠다는 분할 계약서가 들어간다. 무슨 계약서? 분할 계약서. 이 분할 계약서도 검인 받아 안 받아요?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잖아요. 그럼 상속만 아니라면 계약 관계로 일어나는 모든 계약서는 검인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뭐 받는다? 검인 받게 돼요. 다 검인 받아야지. 그래서 부부지간에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을 30%를 분할해 주기로 하고 12월 24일 날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서 이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분할 계약을 맺었고, 분할 계약일입니다. 이게 분할 계약일이 바로 12월 24일이야. 그리고 이 계약서 쓴 날짜가 12월 5일 날 썼습니다. 이건 분할 계약서, 분할 계약일이에요? 분할 계약 체결일이에요? 계약 약정일이고 바로 이걸 분할 계약일입니다.
그럼 이제 부부지간에 12월 24일 날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서 이제 재산 분할해 주기로 하고 등기 서류 다 준비해서 서로 갑니다. 딴 곳에서 각자 가고 모이는 곳은 한 곳이겠지.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넘기려고. 그럴 때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가지만은 여자는 마지막 꽃단장을 하고 갑니다. 꽃단장 하면서 이제 독립된 여성으로서 과거 남편 만나러 가는 거니까 마지막 모습이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꽃단장하고 갑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안 바르고 바르고 허리뒤 졸라매고 뼈 닦아도 쉔코 웬만하면 원피스로 내리 깔고 길다하게. 그래서 남편 앞에 법무사 사무실에 이렇게 앉습니다. 자, 분할하자. 이제 최종 서류 넘기려 하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옛날에 사귀었던 아가씨 모습이 생각나 안 나? 그럼 갑자기 변심이 생겨 안 생겨? 그리고 남편이 거기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야, 미안하다. 다시 살자. 무릎 꿇어 안 꿇어? 꿇어보고. 네. 그래 하다 보니 또 여자의 마음은 이게 또 가슴이 좀 갑자기 뭉클해지면서 얘 생각들 나 안 나? 자기 나도 했던 생각들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분할 계약해 주기로 금인까지 다 받아놓고 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막상 이 날짜에 다시 살기로 합의했다면 분할해 줄 필요 있고 없고 분할 자체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만 뭘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요것들이 요날 주기로 해서 바로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분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내로 오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이는 이미 다시 살기로 했고 안 했고. 그럼 계약의 내용은 이미 관청에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들어가 버렸고. 분할은 안 해주고 실제는 진행이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60일이 지나서 과세관청이 통보한 거야. 분할 계약일에 주기로 했으면 취득세 내야지. 다시 살면 어떡하냐. 취득세 내라. 이렇게 하면 과세 폭력이지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재산 분할은 여기 나와 있는 분할 계약일에 취득으로 했다가 이게 다시 살고 합쳐버리고 안 해주고 이 계약서가 전부 다 막 그냥 해제가 막 사건이 발생한 거야. 이 대한민국에서요 재산 분할에 들어갔을 때요 평균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 다시 재결합하는 확률이 거의 다 60%가 넘어가요. 왜? 바꿔보니 그게 그거잖아. 그래서 분할 계약일 가지고 취득세를 과세하려고 그랬더니 너무나 계약서상 해제가 되고 막 정신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분할 계약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 너 계속 이혼을 꼭 해야 되고 세금 내라 이럴 수도 없고 과세관청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산 분할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계약일로 하자니 적용상의 문제가 많다. 이해하셨습니까? 분할 계약. 그러면 결국은 이혼 도장 찍고 완전히 그 거래 관계가 뭐예요? 등기까지 끝내봐야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 분할 계약이라는 원칙이 없어요. 그냥 뭐 한 날 취득한 거로 간주하라. 시작. 등기, 등록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거기는 예외가 바로 원칙과 예외 없이 그냥 등기, 등록일로 일부갈 처리하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다 그와 같은 과세상의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취득이 뭐가 있느냐. 무상승계에 이어서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보겠습니다. 뭐가 나와 있어요? 원시취득. 원시취득. 취득의 방법 중에서 원시취득이 있네요. 원시. 그럼 원시취득은 언제가 소유권을 갖는 날이며 취득세 내는 취득이 시기가 될까 그 판단을 잡는데 저 건축물에 뭐가 나와 있어요? 1번 건축물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그것도 못 읽으면 안 되지. 건축물의 1번 뭐예요? 건축, 개수, 뭐 엘리베이터 타는 걸 포함해서. 원시 취득했을 때 건축물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시고요. 갑이라는 자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야 돼요. 갑이라고 하는 자가 제일 먼저 건축과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고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건물이 실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은 다시 갑은 허가관청에 찾아가서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이것을 경제활동으로 쓰겠다라고 쓸 수 있느냐라고 당신 검사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걸 사용검사. 무슨 검사? 사용검사해 주세요. 그러면 관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와서 이 구조물이 잘 지어 있는가 망치로 두들겨 봐, 안 두들겨 봐? 망치로 두들겨 보고 건물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다 해봐요. 설계대로 됐는가. 그래서 참 잘 지었습니다라고 바로 여기서 허가받은 건물에서 잘 지었다고 사용검사가 끝나 완료 통지를 해주는데 뭘로 해주느냐. 이제부터 허가가 검사가 끝났으니까 당신은 사용해도 좋다고 뭘 준다? 승인. 이걸 사용 승인이라 그래요. 무슨 승인?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받은 날 원칙상 원시 취득으로 하라. 다시 한번 무슨 승인 받은 날? 사용 승인 받은 날로 해라. 사용 승인 받은 날. 그런데 문제는 사용 승인은 준공이 됐을 때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원래는 5층 질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3층만 일단 지어놓고 나머지 2개 층은 후일에 다시 짓기로 하고 일단은 요 일부만 사용 좀 해도 되겠느냐라고 얻는 것들을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임시 사용 승인이라 그래요. 무슨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는 승인일, 먼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는 요 부분만 임시 사용 승인 날짜에 3개 층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계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 승인도 안 받고 임시 사용도 받기도 전에 먼저 앞서서 다시 먼저 뭐 해서? 앞서서 여기 상가 점포에다가 세입자들 들어와 그냥 가게 운영해 라고 승인 이전에 사용이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럴 때는 사용일 날 준공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법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허가는 그렇지만 무허가가 있을까 없을까? 무허가. 그럼 아버지께서 바로 시골에서 축사를 지으신다. 주로 허가를 받고죠. 그냥 세리지. 시골에 계신 분들은 소외양간 하나 만드는데 면사무소까지 가서 허가를 받아? 아니면 그냥 세리지? 허가 있이 없이? 허가 없이 세리지면 지어놓고 나서 사용 승인 받으러 가면 그 관청에서 뭐라고 그럴까? 허가 연본 봅시다. 허가가 있어야 승인이 나오지. 그럼 이건 사용 승인을 받아 못 받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허가.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도 취득세는 내야 되고 안 내야 되고? 내야 합니다. 내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가 없으니 이 축사를 지으셨을 때는 그러면 이제 취득세를 부과 기준점이 문제가 돼요. 그럼 이것은 약간의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은 뭐냐? 그래? 축사를 지으셨는데 항공 촬영 해보니까 무슨 촬영? 항공 촬영을 쫙 해봤더니 없는 구조물이 축사가 하나 있더라. 소가 놀고 있더라. 저 정도 완성됐으면 사용이 가능한 날 아니냐? 그럼 이런 경우에 무허가 같은 것은 사용이 가능한 날 바로 원시 취득한 걸로 간주해요. 근데 어느 정도 뭐 사용을 할 수는 있겠는데 사용이 가능한 날보다 먼저 소가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 그럼 사용이 앞서서요? 안 앞섰어요? 이럴 때는 뭘로 해? 사용일로 해주면 돼요.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임시 사용이 있을 때는 뭘로? 임시 사용. 또 무허가 같은 건 뭐가 가능한 날? 사용이 가능한 날. 이런 것들이 취득이 시기가 되는데 얘보다도 먼저 사용을 했을 때는 뭘로 하라? 사용을 해달라. 그것이 건물의 원시 취득한 날이에요.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한 경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괄호 열고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하는 경우 그날로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것은 바로 무허가나 잘못된 건축물이에요. 이런 것은 사용이 가능한 날 거기까지를 말하고, 그 대신에 얘보다도 먼저 뭐를 했을 때는 사용을 했을 때는 뭘로 하라? 사용일로 해달라. 그 다음에 큰 밑에 내려가면은 바로 두 번째 매립이나 간척 체크해놓고 이것은 후일에 도모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지 무슨 변경 나온다? 아까 우리가 지목 변경해도 증간가액으로 취득세 내라 내지 마라? 내라 했지. 증간금액으로 취득세 내라 했잖아. 그럼 어느 시점에서 취득이 된 건지 지목 변경을 알아봐야지. 칠판 보시고. 아까 지목이 임야였다. 산과 들이었다.
이걸 대지 조성 사업을 한다. 대지가 이것이 준공이 완성이 되면 지적과에 가서 대지로 바뀌었어요 라고 공사 완료 통보를 하고, 그러면 사실상 지목이 바뀌는 날짜가 언젠가 판단해 보고, 또 이제 사실상 지목이 바뀌면 공부상 바로 토지 대장에 먼저 대지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지목의 변경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 공사가 완료된 날하고 공부상, 즉 토지 대장에 바꾸는 날짜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짜로 하시면 돼요. 왜냐? 사실상 변경이 다 완성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목을 바꿀 거라면 공부상 먼저 변경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과 공부 중에서 먼저 빠른 날로 해주시고, 하지만 사실과 공부가 변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지어서 바로 그냥 지어서 써버렸어요. 그러면 사용이 앞설 수 있죠. 대지로. 그러면 임야를 대지로 먼저 사용해버렸으면 사용일이 앞섰을 때는 사용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 빠른 날로 하되 이 날짜보다도 먼저 뭐가 있을 때 사용이 앞섰으면 바로 대지로 지목을 써버렸으면 그 날짜로 해달라, 그런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사변, 공변, 빠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변, 공변, 빠사. 이렇게. 다시 한번 지목의 변경은 어떻게 한다. 다 같이 시작. 사변, 공변, 빠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목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과세 대상이 다 끝난 거예요. 과세 대상 하나가 이렇게 2시간이 갈지 몰랐죠. 그냥 부동산 사면 된 거 아니야?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 세율 적용하기 전에 납세무자를 먼저 합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얘기합시다. 취득한 자예요? 양도한 자예요? 취득한 자는 공부에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사실상 취득하면 되지. 꼭 등기를 안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럼 공부상 나타나 있든 안 나타나 있든 사실상 취득하면 그것으로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납세무자는 이것으로 끝이에요. 내용을 가겠습니다. 463페이지. 취득세 납세무자는 등기를 해야 되지만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 그러면 등기부나 등록부의 공부에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할 때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나 또는 그 물건의 양수자들이 바로 취득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하자가 없이 그냥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취득세 납세무자는 벌써 딱 2분 만에 끝난 거예요. 2분 만에. 그 다음 칠판 보시고, 이제 뭐 남았어요? 과세요건 중에서 무슨 표준? 과세표준 세율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설명합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큰 거 아니에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 아닌가? 그러지 말고, 저와 약속된 시간은, 에듀일과 약속된 시간은 1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수업이 끝나도록 돼 있는 약속의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는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지켜야 돼. 보겠습니다. 취득한 자인데 취득세 납세무자가 끝났으니까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해보자. 취득세 여기 잘 봐.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얼마예요?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취득세 공부하신 분들이 어느 쪽에서 많이 힘들어하느냐, 몇 퍼센트인가 퍼센트 숫자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숫자는 보면은 그냥 느낌만 갖고 애우지 말라고. 그 왜 애우냐고. 그래서 작년에도 애우지 마라 했더니 역시 안 애웠더니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런 세율은 요렇게 저렇게 그렇게 있구나라는 사실만 인지하면 자동으로 세월이 지나면 애워져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 표준을 알아보자.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뭘까? 첫째, 취득세 과세 표준은 적어도 세율을 곱하려면 과세 표준은 50만 원
초과해야 나옵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표를 구했더니 얼마가 안 되면 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고 종결하는 거. 그럼 과세 표준이 적어서 세율을 곱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우리는 세법에서 용어의 정의를 배울 때 면세점 배운 거 있었죠. 그럼 취득세는 얼마가 넘어가야 과표로 계산해서 세금 계산하자 5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이 뭡니까? 이제 잘 판단해야 돼요.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다른 거 아니다. 당신이 취득을 했으니까 그 시기를 맞춰라. 취득 당시의, 다시 한번 무슨 당시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가지고 취득세 과표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취득 당시 취득가액. 그럼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만들어 달라 이거지. 그러면 이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이 뭡니까? 그냥 스스로 생각해요. 아, 내가 샀으면 그 사온 물건값 아니냐? 다시 무슨 값? 물건 값을 말하는 거 아니냐? 아, 물건 값이 취득가액이지 뭐야 이게. 그 다음에 또 혹시 우리가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전체 한방 과표로 한다. 줄 때마다 끊어서 들어간다. 그래,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그 매회 연부금 갖고 과표를 나누라. 그 다음에 또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잡아줄 때 첫째, 둘째, 세 번째는 뭐가 또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할래? 첫째, 건물을 증축하거나 다시 뭐하거나 증축 또는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그 다음에 토지의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자, 이런 것들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뭘로 할래? 전체로 할래? 아니면 증가분으로 할래? 그래요? 잘하셨어요. 이런 것은 뭘로? 증가분 가지고 과세 표준을 만들어야 돼. 기준을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취득 당시 취득의 가액은 과세 관청은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해 안 가능해? 어떻게 가격이 가능해요? 진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세 관청은 확인이 안 돼. 뭐냐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계약서는 10억을 쓰고 실제 거래는 12억에 거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된 가격을 일반적으로 알아 몰라? 모른다고 이게.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법을 정할 때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게 얼마인지는 우린 잘 모르니까 당신이 취득세를 신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얼마에 거래했다고 신고가액을 써주세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무슨 당시 취득가액이며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면 그 과세 표준에 대한 적용 기준은 무슨 기준은? 실제 적용은 납세무자가 그 가격을 뭐하라? 신고해달라 신고서에. 그러면 신고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해 주겠다. 그러면 진의 진짜 거래가격을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10억의 계약서를 쓰고 계약까지는 검인 다 받아놓고 진짜 12억에 취득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에서는 진실된 가격을 파헤쳐 안 해쳐? 네? 파헤칠 수 없어요. 생각해 봐요. 둘 간에 거래했는데 둘이 거래해서 지금 둘이서 10억에 계약서 쓰고 12억에 주고 받았는데 그럼 과세관청에서 계약서 믿을 수 없다. 이 둘이 와라. 직원들 둘이 묶어. 바른 말을 실토할 때까지 몹시 물고문 시켜라. 주리를 틀라. 그래서 그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까지를 이렇게 고문을 시키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과세관청은 당신의 진실은 알 수 없으니 요 가격을 모체로 해서 신고 가격을 신고서에 써라 안 써라? 쓰면 이걸 과표로 인정해 줄게. 그러면 12억에 사놓고도 계약서에 10억을 써서 쓱 거래해서 신고를 10억에 해주면 그대로 진행이 된다 안 진행된다? 진행된다. 그러면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격 신고에. 신고 유동성이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10억에 써서 취득세를 내게 되면 취득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현재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 취득세 신고는 10억에 써서 통과됐다 치자.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아치웠을 때 내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12억 들어갔는데 나중에 10억으로 인증받아가지고 10억으로 세금을 내놨으니 나중에 그 부동산 되팔 때는 원가가 얼마? 10억밖에 안 잡히니 2억은 바로 뭐 억지로 이익이 만들어져 버리잖아. 그럼 양도세가 커져 안 커져? 그래서 조세는 앞에서 줄였다 해서 뒤까지 줄여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풍선이요. 뭐라고요? 바람 속에 들은 풍선이요. 앞에서 쥔다고 공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야 줄을 수 있지. 나중에 뭐요? 더 창대하리라. 바로 거기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내 끝은 뭐하나? 내 시작은 뭐했으나? 내 끝은 창대. 이게 바로 풍선 효과에 발생하는 세금들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취득가액을 줄일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기는 좋다. 그게 깔끔하잖아요. 그게 깔끔해 안 깔끔해? 우리 젊은 친구 총각이죠. 결혼 안 했죠. 여자친구 있죠. 여기서 눈치 보지 말고 있고 그냥. 여기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연인들끼리 사귀다가 남자가 약간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 여자친구한테 실수했다 미안해 다시 그러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진실적으로 얘기하면 용서가 되고 안 되고. 그럼 이 진실로 고백한 남자는 속이 편해 안 편해? 예, 그게 속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조금 덜 냈다고 뭐 조바심 나고 이것도 들통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나한테 판 놈이 가서 고발시키면 어떡하느냐.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저는 원래 와이프와 대화하면서도 진솔하게 대화합니다. 진솔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특히 먹을 거 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 내가 먹었다. 요구르트도 컵에 따라서 다 먹어버렸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사오면 되지. 그걸 가지고 제가 거기서 안 먹었네 쉬어서 내다 버렸네 그러면 어디다 버렸는데 가볼 거고 정신없어요. 깔끔하게 좋긴 좋아요. 자, 얼마에 취득했든지 주리는 틀지 않을 테니까 신고해달라. 그런 신고 가격을 과표로 적용해서 세율을 곱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주면 악용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허무맹랑한 금액으로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악용 방지를 위해서 신고 가격과 그들이 갖고 있는 바로 법정 기준액과 비교는 해요. 최소한은 이 정도는 해달라. 비교를 한다. 비교. 이때 비교하는 것이 바로 지방세법이 정한 법정 기준액이라 그래서 법정 기준액이라 그래서 뭐냐 시가 표준액이 있어요. 무슨 표준액? 그럼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가 표준이 신고 가격과 무슨 대상이다? 비교 절충 대상인 것뿐이에요. 그럼 이 시가 표준액은 법정 기준액인데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시세 표준치를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가 무슨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공시가격이 시가 표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한 가격이 10억이다. 공시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7억이더라. 그러면 이자는 진짜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사실관계는 모르더라도 10억 정도 신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가격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보겠다. 그래서 시가 표준과 절충하는 거예요. 절충. 그러면 신고 가격과 진위의 가격과 비교한다. 아니면은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가격과 시가 표준과 비교한다. 시가 표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가 표준이 일반 거래 가격보다 낮아요, 높아요? 네, 낮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낮아요.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시세 가격의 6, 70% 정도. 많을 때는 80%.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가격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공시 가격들이에요. 그럼 그것보다는 낮게 신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 높다면 얘보다만 높다면 신고한 가격은 적절 부적절? 적절. 진실성을 묻고 안 묻고? 안 묻고 종결돼 버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약간의 사실상 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법무사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취득세 신고할 때 법무사 이게 시가 표준이 7억이고 내가 거래는 10억인데
이거 7억만 써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물어봐야지. 그렇게 되면 취득세는 전략이 되는데 나중에 팔 때 생각해서는 양도세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웬만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시가 표준보다 크다면은 인정 안 인정? 인정. 같으면 어떻게? 인정 안 인정? 적지만 않다면 인정해줘. 적지만 않다면 인정해줘요. 그래서 인정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하죠. 바로 이 파이어폭스 하면 돼. 불려우 같이 신고했다고 해. 알아서 아는 게 힘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첫째,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에 미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족하더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신고할 때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은 신고 가격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고 가액이 없다. 특히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면은 부동산은 있기는 있는데 그 존재의 가치를 취득자 상속받은 개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평가할 수 있고 없고, 없으니 상속받았습니다. 신고서에다가 써. 토지 받았네요. 상속이 원인이네요. 어느 지번의 어떤 땅입니다. 거기다 신고 가격 점 치고 논다고. 내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아노 이거. 응? 그래서 신고 가격을 안 써버려. 그럼 안 쓰면은 과세관청에서는 답답 안 답답. 뭐 써야 비교를 하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럴 때는 가격을 안 쓸 때는 그냥 그들이 알아서 시가 표준치로 결정해 버립니다. 무슨 표준이? 시가 표준.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는 주로 신고 가격을 안 쓰면 무슨 표준액으로? 시가 표준치로 세금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는 뭐냐? 신고가 없다. 다시 뭐가 없다고요? 신고가 없대요. 그럼 여기서 또 학생들이 바로 자기 상상으로 합니다. 자기 상상. 선생님 왜 같은 말을 두 번 쓰네요? 그래서 뭘 두 번 썼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둘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 내용을 잘 봐요. 신고 가액이 없죠 얘는. 그러면 뭐를 했으니까 하고? 신고는 했는데 가격을 안 쓴 거고. 여기는 신고가 없다는 건 뭐예요? 신고 자체를 안 해보면 무신고한 거지. 그럴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바로 어찌됐든 간에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의 절충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적 의미? 정출적 의미. 근데 여기 다 보시고 이제 그러나 신고했든 말았든 여기 잘 봐야 돼요. 요 취득 당시 취득 가격을 사실 증빙이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에? 개인 간의 거래는 증빙이 안 될지만 사실 증빙이 되는 것이 있어요. 뭐 양자가 사고 판 사람들이 거래 가격이 거짓말 하나도 안 폰태고 진실된 거래 가격이 노출된 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진위에 노출된 가격이 뭐냐? 사실 증빙이 되는 이런 가격은 시가 표준과 비교도 안 합니다. 그냥 사실상 취득 가격. 다시 무슨 상 취득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가 표준보다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사실상 취득 가격은 어떻게 압니까? 과세관청에다가 다시 한번 무슨 관청에다가? 과세관청에다가 매도자가 무슨 자가? 매도자가 이 사람의 부동산을 얼마에 팔아 묵었다고 내부적으로 신고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신고 다 해놓은 거예요. 누가 신고해 놓은 거예요? 판 사람. 원래 취득세는 누가 해야 되는데 취득자가 취득신고하는데 취득신고하러 가기 전에 매도자, 판매한 사람이 특히 국가 등에선 국가에서 개인한테 팔 때는 이렇게 팔아놓고 나서 이 사람 취득세 내기도 전에 관공서 미리 통지 나 쟤한테 얼마에 팔고 돈 받았다 이거. 그러면 쌍방이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런 것들은 신고 가격과 이 가격의 절충이 아니라 이거의 절충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해줘야 돼 얘네들은.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어떤 거래가 그럴까? 첫째, 국가나 관공서로부터 취득한 국과. 그 다음에 수입 면장에 확인되는 수입과. 그 다음에 공매. 다시 뭐예요? 공매하는 거. 공공단체가 매각하는 거. 공매. 그 다음에
법원 확정 판결문이 한 거. 이미 판결문 떨어져 있어요. 얼마라고. 그 다음에 법인 창부상 입증되는 거. 그래서 국수 공판장 몇 가지는 5가지는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해달라. 그 다음에 공 하나 여기 더 썼죠. 얘는 바로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검. 자, 우리 한번 머릿속에 정리합시다. 자, 누구든지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매 가격을 관공서에 검증을 받으라. 매매만 그런 거예요. 매매만. 그럼 이제 둘이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계약이 요만큼 금액이 계약이 됐다는 사실을 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 부동산이 있는 지자체에 가서 요만큼 거래했는데요. 검증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요것이 부동산 거래가 이만큼이 됐는데 검증해 주세요. 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다시 한번 무슨 거래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내용이 정당한 거래가 됐는가 관공서에서 검증을 해줘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는 필증을 주게 되면 그 필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한 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서 검증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 검증은 관공서에서 그 가격으로 매매가 됐다는 걸 인증해 주는 거예요. 관공서 인증 가격이에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인증받은 검증받은 금액은 무슨 받은 금액? 이 검증받은 금액은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매매해놓고 검증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날짜, 언제 잔금 치렀다는 날짜는 검증 안 해요. 여기서 검증은 잔금 지급의 검증이 아니라 얼마에 거래됐다는 가격 검증 받는 거예요. 가격 검증. 그럼 가격 검증은 다 된다. 매매만 된다. 매매, 교환은 안 돼요. 대물 변제도 아니에요. 매매만 이런 거, 매매만. 그럼 매매한 자는 가격을 검증 받아놨어요. 이 검증받은 금액이 이미 관공서에 기록 보존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죠? 이 검증받은 금액이 관공서에 기록 보존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검증받은 것은 시가 표준과 비교하고 안 하고 신고했든 말았든 간에 사실 그대로 해달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는 것은 총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그 6가지가 시작. 국수, 공판, 잔금까지. 아까 우리가 사실상 잔금이 취득한 날짜로 보자는 5가지가 있었죠. 얘는 잔금이 아니라 과표 잡는 거는 6가지예요. 다시 무슨 표 잡을 때? 과표. 그러면 사실상 바로 취득가액으로 과표로 인정하는 것은 뭐가 있다? 다 같이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다 같이 시작. 국수, 공판, 잔금. 그 다음에 실제 잔금 치른 날로 취득 날짜를 잡자. 날짜 잡는 사실은 몇 개? 5개. 시작. 국수, 공판, 잔까지. 그 다음에 가격을 잡을 때는 하나 더 인증해 준다. 뭐 받은 거? 검증 받은 거.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멍멍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개사법에서 가르쳐 줘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뭔지. 그 가르쳐 주면 거기에서 저 검증받은 것은 잔금 치른 날은 바로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히는 건 아니지만 거래 가격을 인정받았구나. 그 인정받은 것은 세금 계산할 때도 인증받은 금액 그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중개사법과 좀 조화를 맞춰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진행한 거 과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463페이지. 큰 네모 박스 5번째 가자. 취득세 과세표준과 면세점이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 짝. 다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는 매회 연부금 가지고 해달라. 그 다음에 이러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는 취득이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밑에 원칙 신고해라 그 가격. 예외. 신고하면 뭐하노? 이럴 때는 시가표준으로 가겠다. 첫째 뭐가 없거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무슨 표준에?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시가표준액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만, 나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어. 하나만. 토지는 무슨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 밑줄 한번 쭉 그어요. 개별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는 같은 땅이면 매년 바뀔까 안 바뀔까? 물가 상승도 있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탄력성 때문에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는 편이죠. 근데 하나 참고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옛날에 시골 땅 갖고 있는데 그냥 옛날부터 갖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공시지가가 평당 한 10,000원 정도 됐었다. 근데 올해 갑자기 막 4만 원 이렇게 4배가 오른 거야. 그런 땅은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니까 바로 팔아 안 팔아? 팔지 말고 좀 기다려. 뭘 팔아 팔기는. 개발 호재가 크다 안 크다? 크고 공시지가가 갑자기 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땅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 다음에 해당된 상황은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하라. 그거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 첫째 1. 국가나 관공서. 수입. 그 다음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거기까지는 국수공판장이지요. 하나 더 밑에 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뭐가 이루어지는 것들? 검증.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공판장검은 국수공판장검은 뭘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라.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두 번째 지목의 변경 등. 지목의 변경 원칙만 알아두세요. 자, 지목의 변경은 일단은 기준이 뭘로 하고? 증간가액 밑줄 쫙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축이나 개축 같은 거 개수. 이것도 역시 무슨 가액으로? 증간가액으로.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면세점. 취득세 취득 물건의 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 뭐하라? 면세하라. 이제 그 밑에 큰 5번째 타이틀이 세율. 이것은 바로 다음 시간에 진행될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진행됐던 내용을 가지고 바로 오늘 핵심의 타이틀 요약해 놓은 거 있죠? 프린트를 펴십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바로 이 오프라인에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학습하신 분들도 또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 이게 라이브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라이브는 현재 이 강의가 전국 위성으로 다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마디 잘못했다면 난 뒤지는 거예요 그냥. 라이브가 그게 무서워요. 보겠습니다. 매주마다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마지막 교시에 이렇게 핵심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을 진도 나가기 쫓아가기 힘드니까 마지막 정리한 10분 정도 7, 8분의 이 테마를 읽어주고 판단하는 거 그것만 반복하셔도 시험장에 가서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이걸 반복하라 안 반복하라? 반복하라. 제가 그랬죠. 기억력은 있고 없고 이해력은 빠르나 남는 것은 없고 이제 휘발유가 아니라 완전 바로 천연가스야. 지금 입장에 보니까 나는 휘발유 정도는 나오는데 찌꺼기가 아니라 허연 서리태를 있을 줄 알았어. 아예 천연가스야. 흔적이 없더라고 머릿속에.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할 수 있죠? 이 반복을 계속하면요. 쌤 한 7, 8월 달에 가면 그래요. 왜 이렇게 쉬운 것만 나와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하면서 김봉남 소리 나옵니다. 김봉남 씨. 네, 앙드레 김이라고. 뭐야 뭐 이래가면서. 자, 가겠습니다. 취득세 의의 특징. 자, 묻는 말에 답하시면 됩니다. 자, 취득세는 국세이다 지방세이다. 지방세. 취득세는 고지징수다 신고주의 원칙이다. 신고지. 취득세는 공부상과 사실이 다를 때는 뭘로 한다? 사실 현황과세한다. 다음에 두 번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다음에 5가지가 있다. 부동산과 임목 돌아다니는 광어회다. 그중에 포인트는 부동산 쪽에 있다. 부동산은 뭐와 뭐로 구분 과세하며 토지 취득세 건축물. 건축물에는 딸린 시설이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포함된다. 그래서 건축법 규정형 건축물과 그 다음에 시설이나 수영장 등도 취득세를 내라.
그다음에 임목은 지상의 과수, 임목, 그다음에 중목 등을 말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회원권에는 회원제로 이용되는 회원권으로서 골프나 승마, 콘도, 그다음에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이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취득을 함으로써 취득세 과세한다 그랬다. 이때 취득하게 되면 일반적인 취득으로서는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유상 승계, 무상 승계가 있고, 유상에는 매매, 교환, 대물, 변제, 연부도 있을 것이다. 무상 승계는 증여 취득이 있고, 무슨 취득이 있고? 증여 취득.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계, 좀, 비속 간의 거래는 일단은 무슨 취득으로 간주? 증여 취득. 다만 다음은 유상거래 인정한다. 네 가지 사건 시작. 공파 등대. 그다음에 상속과 유증도 취득세를 내는 것이며, 원시 취득은 수면 매립과 건축을 말하는 것이다. 간주 취득으로서 토지, 지목이 변경, 증간금액, 개수도 증간금액, 차량 등의 종류 변경도 증간금액. 그 다음에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지배권 취득도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취득의 시기를 잡자. 어느 날짜가 취득이 됐냐, 취득의 시기를 잡을 때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는 기억에 사실상 잔금 지급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다섯 가지 시작. 국수, 공판장. 그 다음에 계와 계끼리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하다 보면은 계약상 잔금 지급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읽어보자. 다 같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관날을 취득으로 본다. 하지만 기업과 니은의 원칙보다도 먼저 등기가 됐을 때는 뭘로 하고? 등기, 등록일로 본다. 그다음에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취득세를 끊어서 내달라. 하지만 중간 등기가 빨라버리면 등기일로 하는 것이다. 그다음 무상승계를 보자. 무상승계 중에 증여는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 상속이나 유증은 상속개실, 유증개실로 해달라. 그다음에 디귿이 중요하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취득은 어쩔 수 없이 립스틱 짙게 바른 바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등기 등록함으로써 하자. 거기다가 그려 립스틱 하나를 그리세요. 버섯을 그려놓으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 가자. 원시 취득으로 볼 때는 뭐가 있느냐? 건축은 상호용 승인서를 내어주는 날, 임시 사용 승인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해달라. 그 다음에 니은은 건물, 토지에 대한 원시 취득인데 생략하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약자로 사변, 공변, 빠, 그 다음 뭐예요? 사. 이렇게 맞춰라.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누구일까? 취득세의 납세무자는 바로 공부상 등기 등록부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로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자로 한다. 혹시 시험 볼 때 취득세의 납세무자가 되려면 등기 등록이 되어야만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면세점으로 들어가자.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 기준은 묻지 마라. 취득 당시 취득가액은 연부금액으로 해서 납세무자가 신고토록 하겠다. 예외 거시기 하면 뭘로 한다? 시가 표준으로 하겠다. 여기서 거시기란 세 가지 시작.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 가액을 표시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하는 것이 다 여섯 가지가 있다.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하는 것은 하나 검자를 더 넣어서 다 같이 시작. 국수, 공판, 장, 검으로 한다. 다음은 증가금액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가 있다? 토지, 지목 변경, 건물 증축, 개축, 개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과표의 세율을 곱하지 않고 얼마 이하는 면세한다. 50만 원 이하는 면세 처리하겠다. 오늘 여기까지가 주제 내용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3시간 20분 동안 이 3시간 15분 정도의 강의했던 것이 정리는 7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정리도 7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덮어놨다가 책을 다시 보면은 여러분들은 6시간이 걸려도 이 내용을 다 공부 못합니다. 이제 머릿속에 잊혀지기 전에 빨리 뭐하라? 반복이 살 길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